다음에 이제 밀순 생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을 살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밀순 생제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밀순 생제의 어떤 기원을 보자면은 먼저 서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분께서 엽록소가 이제 이러한 헤모글로빈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고 같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실험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달걀의 껍질이 단단하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밀순을 먹인 닭을 해부해 봤더니 간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것을 또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순 같은 경우는 한 15cm에서 20cm 정도 마디가 생기기 전에 그 순으로 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엔 위그모어라는 분은 원래 리투아니아에서 자라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약초 연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사람들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하게 돼서 그 원래 먹던 그런 야채라든지 뭐 거친 빵, 이제 통밀이죠. 이런 것들이 아닌 가공 정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잘라야 된다, 다리를 잘라야 된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을 때 이 자르지 않고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보고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제 약초를 가지고 자기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을 실험을 하다가 이제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가 그 중에서 밀순을 골라서 먹는 걸 보고서 밀순을 주로 해서 복용을 했고 이제 환부에 발랐을 때 엑스레이상 뼈가 완전히 붙었다, 결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걸로 동물 실험과 사람들 실험을 해서 결국은 이제 수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1900년대에 밀순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동양에서는 향약 집성방 아시죠? 조선 세종 때 세종대왕께서 애민정신으로 이제 향약 집성방이라는 걸 만났습니다. 이제 향약이라는 것은 시골 향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나는 한약으로 처방을 이제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다 의서가 들어왔었고 해서 중국에서 나는 그 소위 말하는 당약, 당나라 약 이것들이 이제 약으로 쓰였는데 수입되는 거니까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시골 곳곳에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한번 이게 치료받으려면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각 곳곳에 나는 토종 한약재로 처방을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고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책에서 소맥, 묘, 밀순입니다. 이것을 집으로 만들어서 180cc나 58cc를 한 번에 이렇게 여러 차례 먹게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과가 여기 광맥인데요. 광맥은 겉볼이나 귀를 말하는데 주단입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생기는 황달, 딱 알코올성 간질환이잖아요.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화, 간암. 그리고 그게 진행돼서 생기는 황달 이런 경우에 있어서 즙을 써서 먹는다. 대맥을 쓸 수도 있다. 근데 대맥은 보리순입니다. 이것도 역시 즙을 써서 먹고요. 중국에서 유명한 이제 본초학책이 본초 강목이잖아요. 이거 역시 맥의 싹은 주독을 풀고 주단, 그다음에 눈이 노랗게 된 거 황달이죠. 이런 경우에 즙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먹는다.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의사가 의신방이거든요. 거기서도 보리즙을 이제 보리 순즙을 이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일, 삼국에서 모두 이제 이런 밀순과 같은 곡식의 싹을 간질환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농업진흥청에서 밀순이 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간 그 질환, 비알코올성 뭐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이 없습니다.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찰하고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냥 지켜보는 거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폴리코사놀, 옥타코사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간세포의 생존과 항산화 성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글루타치온 함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밀순이 모든 농도 여러 이제 낮은 농도부터 높은 농도까지 했을 때 간독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한 연구 자료입니다.
이 밀순의 이제 성분을 보면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현미 채식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밀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야채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나 비타민 A라든지 철분이라든지, 그래서 골다공증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 빈혈 이런 경우에도 좋습니다. 각종 미네랄, 마그네슘, 포타슘 이런 것들이 또 신경 조직이라든지 체액 조절 이런 것들에 관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야채들보다 더 이런 좋은 성분들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야채가 다 좋다고 해서 모든 야채를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해서 그거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하는데 너무 힘이 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 치료자 삼을 것은 이제 밀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순의 이제 항암 효과 중에서 이제 엽록소가 있습니다. 밀순 70%가 엽록소거든요. 이게 이제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죠. 세포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위궤양에 효과가 있고, 염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하고, 이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항암 효과를 다른 비타민들과 비교해봤을 때 엽록소의 항암 효과가 제일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항암 효과 중 또 하나가 아부시스산입니다. 이 아부시스산 역시 육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과 아주 유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항암 물질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SOD 효소 같은 경우는 활성산소가 암의 원인이잖아요.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파괴시키고 DNA를 손상시켜가지고 결국은 암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이런 단단백질로 유전자 DNA와 RNA 재생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의 벽을 허물어서 백혈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밀싹에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의 비타민과 20가지 이상의 모든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로 봤을 때 뭘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시대와 문명과 어떤 인종과 문화와 달라도 항상 통하는 것입니다. 항상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에서의 그런 밀순의 활용, 그 다음에 동양에서의 밀순의 활용, 과거에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또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희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것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요, 냉정하게 그런 것들은 다 퇴출이 됩니다. 효과가 없는데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 것들은 다 폐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몇백 년 동안 서양에서도 100년 이상, 동양에서도 500년 이상 계속 이런 간 기능을 살리는데 밀순이 쓰여 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근거 없이 이렇게 밀순에 대한 오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제 간 질환에 녹즙을 잘못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요. 다른 야채들이 설령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밀순만큼은 오히려 간을 살리고 간 기능을 끌어올린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제 명백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또 가지는 녹즙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야채즙은 차다, 그래서 몸을 냉하게 한다. 암 환자들인데 몸이 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위장이 또 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밀순은 이게 야채도 아니고 곡식도 아닌 아주 굉장히 오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곡물의 싹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질이 저는 중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체질 의학으로 20년 넘게 이제 환자들 치료했고 체질을 감별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밀순을 처음 접했던 한 10여 년 전부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때 사실은 어떤 한의사도 밀순을 쓰지 않았고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책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사상체질,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상체질에게 다 써봤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체질에게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특히 소음인한테, 소음인들이 손발이 차고 추위를 잘 타고 위장 기능이 약하고 이러한 병증이 있는데 소음이라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녹즙이 몸을 차게 한다라고 그러한 오해 가운데서 밀순도 같이 이제 폄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녹즙들이 있습니다. 당근즙이라든지요,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과일즙도 많이 씁니다. 단식을 하거나 그럴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당근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환자들 저도 당근즙을 가지고 많은 임상을 해봤는데 낫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밀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에 한참 머물고 있다가 조금씩 삼키시는 게 더 흡수에 좋습니다. 입안에도 점막에도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비트즙, 샐러리, 그 다음에 솔잎을 약간 넣을 수도 있고 씨앗을 이제 여러 가지 씨앗, 이제 검은깨라든지 견과류 같은 것들을 같이 갈아서 쓰게 됩니다. 이제 초기에 명현 반응이 있습니다. 독성이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 병증이 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명현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건가? 뭐 심한 분들은 굉장히 토하기도 하고, 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먹을 때마다 배가 꼬이기도 하고 이런 그 반응을 호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나한테 독소가 많구나 이렇게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걸 견디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많이 드시면은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0cc, 하루에 50cc 정도부터 시작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루에 한 4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조금씩 괜찮으면은 이제 100cc, 150cc, 200cc 정말 좀 아주 위중한 경우는 300cc까지 드시게 합니다. 근데 드시기 또 어려워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밀순즙으로 관장기를 통해서 이제 간장액으로 만들어서 임플란트 하는 방법으로 이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즙을 가지고 관장을 하기도 합니다. 밀순을 재배할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저희가 약으로 쓰는 것들은 당연히 또한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밀순을 제가 직접 한의원에서 키우고 있는데 집에서도 키우기도 해서 그럴 때 여러 가지 물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줬을 때, 정수기물을 줬을 때, 수돗물을 줬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밀순이 어떤가 그래서 봤더니 확실히 생수를 줬을 때 밀순이 가장 잘 자라고 색깔이 좋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로 키우는 게 또 중요한 거 똑같은 씨와 똑같은 흙인데 그런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밀순을 짜는 도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이 녹즙을 가지고 임상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써봤고요. 제가 실제로 환자들한테도 써본 것들을 다 피드백을 받아봤고 그랬을 때 똑같은 양을 먹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나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다. 이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